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14대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김영범 인사드립니다. 저 김영범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현재도 중계를 하고 있는 현장 실무형 협회장 후보입니다. 저는 인천시의장 재임 시절 인천광역시 무료 연수 교육을 위해 시도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을 했으며 내년부터 인천광역시도 무료 연수 교육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제도를 제가 중앙회장이 된다면 전국으로 확대시키겠습니다. 둘째, 우대빵의 반값 중개를 막기 위해 투쟁을 하다가 검찰,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개업권을 흔드는 그 어떤 세력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선대응을 하겠습니다. 한국공유사협회 밴드와 인천시의 밴드는 물론 사설 밴드에 실무 정보를 지속히 대략 2,500건 이상을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회원님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연초에 있었던 한방앱 다운로드 추천인 이벤트 결과 11만 회원 중 당당히 전국 1위를 했으며 현재도 누적 매물 건수 300건 이상 매물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실무형 회장 후보이기에 한방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 사용을 하는 회원님의 광고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지역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 및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전체적인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지혜, 분해는 한국공주협회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김영범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중개실무 현장 경험, 회원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중개업 실상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해직자 중심이 아닌 우리 회원의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진정한 회원 중심의 협회, 신뢰받는 협회, 투명한 협회, 자리 지키고 앉아 있는 보수가 아닌 현장에서 회원과 함께 뛰는 행동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소중한 한 표가 협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김영범 이름 석자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호 1번 김영범입니다. 이어서 성심으로 일했지만 3년은 너무 짧다라고 주장하시는 기호 3번 이종혁 후보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이종혁입니다. 예, 지난 3년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정말로 힘들었고 또 많은 과정 속에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되지만 회원 여러분께서는 좀 미숙하게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회원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너 이중혁, 너 뭐 했어? 너 뭐 했니?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중혁이는 3년간 무엇을 했고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작년 여름이 생각났습니다. 작년 그 뜨거운 여름에 저는 사실 7, 8, 9, 3개월을 엄청 힘들게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토부에서 중개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TF를 구성을 하고 그 속에서 나온 첫 번째 가장 큰 화두가 뭐였냐면 중개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법인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법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사무소 설치 규제를 풀어주고 또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완결권을 주고 또 법인의 업역을 제한을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참으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가슴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실 주변에 반경 1km 이내에 대형 자본을 가진 대형 부동산 법인이 5개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내려와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 완결권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개인 공인중개사 위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중개시장을 어떻게 이렇게 한치도 모르고 이런 정책을 세웠을까라는 것이 너무 치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저는 뜨겁게 달아오는 그 여름을 정말로 우리 각 운영위원님들 또 그 이사님들 지도회장님들 같이 힘을 모아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웠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법정단체라든가 권리금 또 과태료 체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해왔고 또 중개 보수 전월세 중개 보수 곱하기 100 가는 것을 200으로 올리는 부분들을 대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번 연구 용역을 끝내서 10월 달에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제 제가 협회를 위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해본 놈이 할 수 있습니다. 경험자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호 3번 이종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바꾸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는 사라진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출마한 기호 2번 김종호 후보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딱 부러진 후보, 뚝심 있는 후보, 기호 2번 김종호 인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2001년 개업을 해서 현재까지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영수증 하나 없다고 영업정지 1개월을 먹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어디다 하소연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자진해서 분회장을 하겠다고 자진 분회장을 시작했습니다. 분회장을 하면서 상암동에서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회원들과 함께 광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때는 광고에 너무나도 열을 올려 우리 회원들이 광고로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회원들한테 우리 광고를 하루에 한 건씩만 올리기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때 광고를 하루에 한 건씩만 올려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의원을 3년을 거쳐 지회장 6년, 지부장 3년을 하면서 저는 지부장 3년 동안 협회를 바라보았습니다. 협회는 회원들한테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이력 공개를 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회원을 외면했습니다. 또한 과태료 폭탄으로 회원이 힘들어할 때 협회는 법정단체라는 그런 부분으로 국토교통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또한 보증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 3년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난 3년간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지난 3년간 우리의 자존심과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져 짓밟혔습니다. 그때 느낀 모욕감,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자, 이제
자,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언급하기 전 12대 집행부에서 넘겨준 돈이 78억 7천이 있었습니다. 근데 13대 현 살림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35억 6천입니다. 약 40억, 43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기호 3번 이종우 후보님께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내고도 협회장에 재선 출마한다고요?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협회에게는 크게 일반에게, 공제에게, 매수신청 대리에게를 나눌 수 있는데 그중 협회 운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 회계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회계 수입의 주 수입원은 등록금과 정례비, 교육사업비인데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거래가 절벽 이상에서 회원들은 폐업 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협회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폐업은 늘고 등록은 줄어 일반 회계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세 사기의 공범으로 몰린 공인중개사를 믿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신입니다. 막대한 비용으로 대규모 자정집회를 열어 마치 공인중개사 모두가 가담한 것처럼, 그래서 스스로 자정활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선량한 회원까지 한통속으로 공범으로 몰아버린 기획을 과연 누가 했습니까? 바로 13대 집행부가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믿지 못하니 당근마켓 같은 직거래 플랫폼이 득세를 하게 되고 영업이 안 되는 공인중개사는 폐업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그 재원을 회원들에게 심지어 이용료를 징수하자는 측도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전혀 틀립니다. 저는 회원들에게 절대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다. 또한 돈을 주고 한방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들이 돈을 주고 한방에 광고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접 한방에 매물 광고를 올리며 누구보다 한방에 대한 이해를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한 한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앱 설치를 독려하여 우수 포상을 받을 정도로 애정이 있습니다. 이런 한방이 부동산 정보 플랫폼으로 매김하고 나아가 협회의 수입 창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저는 사견을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투표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판단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기호 1번 김영돈 후보님이 말씀이 있었고, 이어서 기호 3번 이종혁 후보님 얘기하시죠. 예, 의원 여러분. 예, 협회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이체 협회가 그동안 수십 년, 10여 년 이상을 자동이체율이 50%대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저 21년도 말에 제가 협회장이 되기 전에 56.6% 정도 있었고요. 이것이 2024년도 현재 74.8%로 제가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회비 수납률이 2021년 말 53억 6천만 원이었던 것을 23년 말 66억 원으로 향상을 시켰습니다. 김영범 후보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기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여유자금에 대해서 그동안에 세대안과의 통합비용 또는 한방 설치 앱을 만들기 위한 비용으로 전부 들어갔다라는 걸 그 자리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협회의 그 비용을 협회에서 그동안 22년도 그리고 23년도를 해오면서 22년도에는
실질적으로는 17억 정도의 흑자를 냈고 작년도에만 워낙 경기가 안 좋고 국가적 경제 전반적인 경기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 조금 약간의 마이너스가 났었던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그 앞으로 협회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실무 교육을 내년 1월 1일부터 28시간에서 64시간으로 늘어난다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재원이 약 30억 정도가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부가 논의 중인 장롱면허자들에 대한 교육 3년 이상 이후에 개업하는 사람들이 교육 시간이 약 110시간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총 그 예산이 거기서 또 약 100억 이상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데이터 판매 수익 지난번 이사회에서 한번 거론이 되었었는데 현재 가리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임대료에 대한 정보라든가 또 그 부동산에 관련 정보들로 인해서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사회에서 한번 논의가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그 공제 시스템을 전선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계약서당 하나의 공제료가 날아가는 시리얼 넘버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광고를 월 26만 건, 30만 건 정도의 계약서가 작성되는데 이것을 타겟 광고를 런칭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또한 법정단체를 통해서 정부의 위탁 사업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기호 3번 이종혁 후보님이 뭐 좋은 방안, 대책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이어서 기호 2번 김종호 후보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기호 2번 협회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협회가 재정 악화가 된 이유에 대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3년간 매년 역성장을 거듭하며 역대 최악의 경영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24년도 경영 실적이 확정 전이지만 적자의 폭이 더욱 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집행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협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질문하셨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영자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협회를 다시 건강한 협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합니다. 먼저 저는 세종시에 있는 정책연구원과 지도단속실을 중앙회로 합류시키겠습니다. 불필요한 부서가 있는지 살펴보고 서로 통합하여 소통과 협력은 강화하고 비용은 줄이는 것만으로도 1억 2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 통합 운영 등 구조 조정을 감행하여 연간 최대 10억 원가량의 예산 절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전문 교육을 활성화하여 수익 창출을 꾀하고 위탁 교육으로 늘어난 교육비를 분해 활성화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례비 수납률과 공제 가입률을 높이고 이를 다시 분해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영자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1번 김명범 후보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1번 김용범 후보입니다. 지금까지 13대까지 회원에 대한 소속감, 자긍심 거의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14대부터는 분명히 소속감과 자긍심이 생기는 새로운 협회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회원들은 매년 회비를 내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회에서 해주는 게 뭐 있냐? 1년에 달력하는 게 그게 전부냐? 협회가 정말 피부에 회원들에서 와닿는 정책과 서비스 해주는 게 없습니다. 저도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달력 하나뿐만 아니라요. 차라리 과거에 협회가 2개로 경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공, 항공대가 회원에 대한 서비스가 더 좋았다. 정말 참담한 현실입니다. 협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들은 소속감과 자긍심이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가 한방 활성화라든가 중개보수 개선이라든가 협의 문구 한번 바꿔야 됩니다. 보수 고정률로 바꿔야 되고 월세 전환율 100에서 300, 최소한 200 이상은 전환율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거를 하는데 나서줘야 회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정 중개 현장에서 회원들이 피부에 와닿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제 공약집에 있지만 현안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잘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대형 플랫폼과 직거래 업체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부동산 과태료 처벌에 대해서는 회원 스스로가 아닌 협회가 나서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중개 업무 24시간 챗봇 아십니까? 챗봇 상담 지원할 것이며 축기, 근조기, 상조물품을 지원하는 회원 경조사 제도를 마련하겠으며 무엇보다도 공인중개사 신협을 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진심으로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던 공인중개사로서 얼마 전 이슈됐던 전세사고, 권리금 계약 등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켰던 것을 꼭 만회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중개사를 욕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협회가 나서서 일이 터진 후에 사후 약방문이 아닌 선 대응하여 우리 회원들의 협회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협회가 있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협회가 우리의 울타리가 됐다. 그런 소리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회 회원에 대한 소속감, 그 자긍심 고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회 회원의 소속감과 자긍심 고치는 회원에 대한 그 협회의 역할의 확대 속에서 나오지 않는가 싶고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 중개업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서 대국민 인식을 협회가 도와줄 수 있게끔 또 신뢰감을 높일 수 있게끔 중앙협회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그 협회 회원들이 직업적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자긍심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55%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 공인중개사의 실거래 실적을 놓고 봤었을 때 90% 이상 끌어올려서 뺏기고 있는 무등물자들 거래들에 의해서 뺏기고 있는 40%까지를 그 부분을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는 것이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바로 곧 우리 법정단체와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뺏긴 40%를 우리 공인중개사들 손에 의해서 계약서가 작성되는 그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곧 직업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제가 그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금 서비스와 그 상조 서비스입니다. 또한 그 재난, 화재 등으로 인한 그 보험이라든가 또는 그 갑작스러운 그 사망으로 인한 그 기본적인 보험 형태, 단체 보험 형태를 통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에게 불안에 대한 부분이 일정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그 협회에 대한 신뢰성으로 같이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공인중개사에 대한 직업적 안정성과 같이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젊은 30, 40대의 그 젊은 공인중개사들은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 젊은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그 퇴직연금 서비스는 반드시 준비를 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향후에 퇴직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되고, 이것은 노란우선 공제나 또 그 현재 그 회원 상조 서비스 같은 걸로 연결시켜서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적으나마 적은 돈으로 조금씩 쌓여서 나중에는 노후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종혁 후보님의 이제 방안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어서 기호 3번 김종호 후보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 기호 2번 김종호입니다. 기호 2번. 네. 회원에 대한 협회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협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구성원의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는 그 조직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보호받고 실질적인 이득을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소속감과 자긍심이 극대화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협회 회원님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이 부족한 원인은 바로 협회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협회는 회원에게 서비스하는 협회가 아니라 관리하던 협회였습니다. 회원들이 협회를 찾았을 때 협회는 회원에게 필요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협회가 회원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입니다. 제가 협회장이 되면 우리 협회를 서비스하는 협회로 만들겠습니다. 요즘 현장에서는 과태료 문제에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한 해에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는 회원들이 5천 명이 넘습니다. 일단 예방이 우선입니다. 예방 교육을 통하여 작은 실수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도 과태료 통지를 받으셨다면 즉시 무조건 협회로 연락하십시오.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협회에서 무료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나누는 협회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회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업 현장에서 우리 협회가 회원님들께 서비스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원님들의 소속감은 더욱 고취될 것이고 우리 협회는 더욱 힘있고 건강한 협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바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호 후보님 의견에 많은 부분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공인중개사 이미지가 더 나빠진 것은 2022년 전세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협회가 법정단체를 추진한다고 전혀 정부에 대응도 하지 못하고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이 지금의 우리 공인중개사 모두를 사기범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것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지난 3월 7일 잠실 교통회관에서 전국의 회원 및 회직자들 1,500명이 모인 가운데 그것도 협회 창립 37주년을 기념한다는 미명하에 자정, 자력, 자강을 주제로 전세 사기 근절 및 협회 역량 결의대를 하며 전세 사기꾼임을 인정하는 반성대회를 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통제 하늘이 무너질 일입니다. 이게 스스로 전세 사기꾼임을 인정한 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때 30회가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급속히 상승하였고 이런 갭 투자 등 투자 심리를 자극하여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과열되었으며 미국발 고금리가 겹치면서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본데 그 당시에 정책적 실패가 큰 이유인데 책임이
정부가 있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자성하고 자력하고 자긍, 반성대회를 해야 됩니까? 정말 13대 정부는 13대 우리 집행부는 이해할 수 없는 집행부예요. 저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지역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어려운 이웃,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 봉사하고 항상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인중개사, 지역에 봉사하는 공인중개사 이미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제가 인천시장을 그만두기 직전인 11월 8일에 인천교육청과 학생들의 전세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동산 안전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그리하여 부동산 전문가는 공인중개사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중개사의 이미지 쇄신을 단시간에 할 수는 없습니다. 매날의 중개업 현장에서 협회장 선거를 위해 후보 등록하기 직전까지 진심으로 공인중개사 중개업에 임했던 저는 현재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현장에서 맞서본 경험이 있는 저 김영범이 끝까지 공인중개사 이미지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 2번 김정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업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단순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개업의 생명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 전세 피해 사건으로 추락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미지 실추는 거의 회복 불능 상태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회원님들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 협회는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최소한 11만 5천을 대표하는 협회장이라면 그때 대국민 성명이라도 발표했어야 합니다. 지금은 협회가 회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님들께서 협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형국입니다.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협회가 힘있는 협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점잖게 앉아서 기다린다고 알아주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난 3년처럼 모두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우리의 목소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눈치만 보는 협회가 아니라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터넷 방송사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겠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정관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의 특성상 그동안 강력히 반론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항의하여 더 이상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역할과 이미지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전국 단위 봉사위원회를 발족시키겠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많은 우리 회원님들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좀 더 체계화하여 국가재난 상황 시에는 대대적인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평상시에는 돌봄 서비스, 고독사 예방 등 직접적인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꾸준히 펼쳐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협회장이 되고 나서 많은 회원들이 저희 협회의 그 잦은 언론 노출로 인해서 협회 공인중개사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협회장이 되고 나서
저 협회에 관련된 언론 노출이 약 1,600건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학계에서는 그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협회의 발전은 정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각 학교, 대학,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교수님들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교수님들은 부동산 정책을 세울 때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에 의해서 참여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저 협회에 대한 그 이미지가 개선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2022년 취임 이후에 2021년 그 91건 대비 2022년에는 약 379건, 그리고 2023년에는 794건 등 약 800% 이상이 언론 노출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전세 사건으로 인한 그 뭐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세 사건에 대한 인터뷰, 제 개인 인터뷰 및 제 개인 기고가 약 54건 중에 약 44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세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또 그 부동산 경제 침체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 또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전세 자금 대출, 과다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으로 발생한 부분에서 그 누구라도 가장 강력하게 어필했고 언론 노출 또는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국민을 통해서 우리 전세 사건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많은 검거자 2,400명 중에 약 그 400명 내에만 우리 공인중개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중개사가 포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수없이 인터뷰를 해왔고 또 홍보를 해왔습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가장 최근에 발표하고 한 카리스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12월에 발표될 그 주거용 가격 지수, 또 내년에 계속 이어질 KB 시세가 아니라 KAR 시세로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부동산을 한 방을 통해서 우리 협회를 통해서 정책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언론 뉴스에서도 공인중개사 협회 자료를 이용하고 한국부동산 정책연구원의 공인협회 정책연구원의 인터뷰 기사가 나갈 수 있는,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공인중개사 협회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 그런 상태로 발전시켜야 대국민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발표한 이상거래 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한 전세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후보자님들의 각자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기호 1번 김영범 후보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언론에 1,600번 이상 노출되신 우리 이종규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AI가 뭐에 약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잠깐 제가 끼어들지 않아도 될 건데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은 하지 네, 마시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AI 등장으로 인해서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부동산과 같은 중요한 거래는 사람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원룸 등 특정 물건의 경우에는 예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회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온라인 직거래 및 무자격자의 중개거래를 막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국민과 정부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논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논리와 근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연구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생각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하는 거래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로 인해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재산 및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인 개업공시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등의 가상 이미지와 가짜 등기부 신분증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이유이며 공인받은 한 방에서만 우유 변조가 없는 매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이 AI를 활용한다면 물건 분석 및 설명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더욱 정교한 검색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AI는 양날의 검입니다.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우위 변조를 쉽게 가능하게 하여 중개에 있어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협회가 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한 한방은 이러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중개에 믿을 수 있는 백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뢰성을 갖추지 못한 사설 플랫폼은 도태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신뢰성을 갖춘 한방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한방 프로그램에 AI를 탑재하여 우리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정보를 볼 수 있고 한방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챗봇 기능을 탑재하여서 언제든지 24시간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언제든지 회원들이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 1번 김용범 후보님께서 우리가 부동산 플랫폼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고, 이어서 기호 3번 이종혁 후보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는 김용범 후보님의 답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로 하는 AI 매물 검색 서비스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 저는 말로 하는 AI 매물 검색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향후 다시 안 들린 것 같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김용범 후보님께 질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로 하는 AI 매물 검색 서비스를 상상이나 해보셨는지 한번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향후 이번에 저희 합동 연설회 때 말로 하는 AI 매물 검색 서비스를 제가 한번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방 핸드폰을 들고 이 근처 이 근방에서 5분 이내에 30평대 3억이야 또는 5억이야 매물 찾아줘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궁금해하실 겁니다. 국민들이 쉽게 한방을 찾아올 수 있고 국민들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방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또한 협회만이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이 돼야, 그렇게 특화시켜야 서비스가 국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얼마 전에 카리스 부동산 통계 시스템을 발표를 했고, 또 12월에 발표되는 주거용 부동산 가격 지수에 대한 부분도 곧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KAR 시세가 아닌 KB 시세가 아닌 KAR 시세를 완성을 해서 국민들이 나의 아파트 시세를 보기 위해서 한방에 찾아오고, 그리고 매물을 확인하고 그곳에 있는 우리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해서 매물을 내놓고 매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전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우려스러웠었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상 가격 검증 시스템을 저는 이미 구축을 했고, 연립 다세대를 기반으로 이미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시켜서 고객들이 한방에 들어오면 대충 이 근방 봉천역 인근에 30평대 또는 방 2칸짜리가 투룸이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곧 준비가 됩니다. 또한 김용범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24시간 챗봇 서비스는 이미 협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서비스를 앞두고 있고 이미 협회에서 많은 준비를 통해서 이미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들이 찾는 한방, 그리고 그곳에서 연결될 수 있는 회원에게 국민들이 바로 전화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바로 한방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AI 인공 시대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우리 기호 3번 이종혁 후보님이 얘기가 있었고요. 이어서 기호 2번 김종호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챗 GPT로 대변되는 AI 시대에는 국가 간의 경계도 무너지고 인공지능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협회의 예산과 조직으로 막대한 자금과 뛰어난 기술을 가진 외부 업체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전략을 구상하였고 그 첫째가 지피지기이며 둘째는 EJ입니다. 첫째 전략인 지피지기는 11만 회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협회의 장점을 살려서 전국의 모든 매물을 우리 협회의 플랫폼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협회 플랫폼에 전국 회원들이 매물을 다 모아서 네이버보다 매물이 많아진다면 굳이 광고를 하지 않고 연간 과다 지출되는 2천억 원 이상의 광고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 우리의 정보 주권을 지키고 살 길을 뚫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인 EJ는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한방 앱을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토부와 국민, 회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협회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프롭테크 기업들도 협회 플랫폼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이들을 서로 경쟁시킴으로써 회원과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현대는 AI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 중개는 점점 어려운 시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중개 이외에 부가 서비스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인테리어, 이사, 금융, 보험, 렌트 등 각종 생활 필수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계약과 동시에 함께 신청하게 하여 고객에게는 편리함을, 회원에게는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후보자님들의 각자의 좋은 대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기호 1번 김영범 후보님께서 이제 좋은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렇게 토론도 해도 되는 건가요? 이종신 위원장님,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서두에 시작했던 그 안은 5분이 아니라 10분을 해도 부족했던 사항이고, 사실 정책연구원이나 이런 거는 크게 뭐 5분까지 갈 필요 사항도 사실 없습니다. 도대체 토론회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종신 위원장님, 왜 그러십니까? 토론회를 하려면 좀 더 하게끔 해주고 회원들에게 제대로 된 알 권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AI 시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시대에 종이 쪽지만 갖다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중선이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석기 시대 살고 있습니까? 질문을 3분을 하다가 답변 3분을 하다가 갑자기 엿가락처럼 5분을 늘렸어요. 중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중선위원들, 이분에서 정확하게 우리 후보님들한테 사과해 주십시오. 사과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책연구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이종익 후보는 정책연구원을 세종으로 이전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출신을 3명씩이나 고문 직원으로 채용했고, 채용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크게 얻은 것도 사실 없다고 보입니다. 연구원에서 외부 용역, 연구과제 하나 수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협회 부동산 정책연구원은 외관상만 확대되었을 뿐 그 기능과 역할은 과거보다 더 축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가 권리금에 대한 대처 부족, 폭탄 과태료에 대한 대응책 마련, 확인설명서 장수 확대에 대해서 거의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우리 협회 정책연구원의 존재 가치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런 정책연구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협회장이 되면 연구원을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 직원 격지 보조금 등 수십억 원의 비용이 지출될 이거를 바꾸겠습니다. 또한 국토부와의 소통을 고려한다면 전담 직원을 굳이 거기에 수십억 들어가는 따로 만들지 말고 세종특별자치도회 사무실로 직원을 파견해서 업무를 진행하면 엄청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외부 연구에 들인 비용이 10억이 넘었습니다. 연구는 연구 기능이 중요한데 협회 연구 과제는 연구 과제를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연구원의 실적과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연구한 결과가 전혀 회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연구원은 연구 기능과 정책 반영 사항에 대해 회원들에게 바로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가 공약에 제시한 연구원의 연구실적제를 도입하여 매년 진행할 연구 과제를 사전에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가 계획적이고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 업무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회원 중심, 우리 회원님 11만 중에 박사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실도 모르는 중기업의 중자도 잘 모르는 박사를 데려다가 정책연구원에 심어놓으니 그분들이 과연 확인설명서 쓸 수 있겠습니까? 계약서를 쓰겠습니까? 그렇다면 회직자들, 회원들이 요구하는 정책연구안을 냈겠습니까? 탁상행정. 어떻게 보면 정책연구원의 기능이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 중심의 부동산 연구회를 신설해서 연구 기능이 연구원과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현장에서 중개 실무라는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연구원 문제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 회원들한테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정책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질문에서도 보다시피 정책연구원에 대한 그 확대를 통해서 중개제도 개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그동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질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협회 재정 상태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동안 저희 협회의 부동산 정책연구원은 그냥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된 것이 또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저희 협회의 정책연구원이 그 제 기능을 다해서 정말로 협회에 대한 미래를 준비해 왔다 그런다면 아마도 현재 우리 협회는 지금의 형태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협회장이 되고 나서 정책연구원 박사급 박사급 연구원들을 둘을 더 뽑았고 또한 그 대학 학계에서도 유명하신 그 교수님들을 또 추천을 해서 정책연구원장으로 모셨었습니다. 또한 그 정책연구원을 통해서 그동안에 약 부동산 리포트를 수십 편에 의해서 만들어냈고요. 또한 그 연구 논문도 정책연구원을 통해서 각종 우리 부동산 중개 제도에 관련된 우리 중개업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6편 이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그 회원연구위원이라고 있습니다. 회원연구위원을 통해서 2022년도 논문집과 2023년도 논문집을 발표를 한 것을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또한 우리 부동산 정책연구원의 유관 기관의 활동도 그 전 대비
약 500% 이상 증가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간담회나 또 국회 세미나 또 학술 단체 등을 통해서 약 600% 증가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올해 그 구축한 그 카리스 부동산 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공인중개사가 주도하는 그 계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부동산 동향을 지표 동향을 발표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협회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바로 정책연구원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은 R&D 비용을 어려울 때 줄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R&D 비용에서 즉 정책연구원의 비용에 줄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5분으로 늘어났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럼 좀 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책연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원은 향후에 정책 그 부분, 사업 부분, 즉 사업 부분과 연구 부분으로 역할을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및 대외 협력 또 지수 개발 등에 대한 사업 부분은 국토부가 있는 세종시에서 운영을 하고 또 그 학술 연구 부문은 중앙 회관으로 이관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역할 배분을 통해서 세종시에 있는 정책연구원의 규모나 예산은 일부 구조 조정을 통해서 슬림화할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연구원이 향후 우리 협회의 미래를 좌우하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원의 활동이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국토부 소속의 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협회에서는 정책연구원을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협회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공사협회 정책연구원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협회의 미래를 또 우리 공인중개사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연구 성과물들을 만들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정책연구원을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이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워낙에 여러분들이 간결하게 하고 시간을 잘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서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님들이 충분한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2분 정도 더 플러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하시고 우리 기호 3번 이종혁 후보님부터 이용했다라고도 얘기 드리고요. 나머지 후보님들도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쉬운 문제는요.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이야기 안 그랬던 건데 그 부분은 양해 지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부에서 이제 갑자기 돼서 자, 그러면 다음은 기호 2번 김종호 후보님의 우리 발전 방안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 기호 2번 김정호 부동산 정책연구원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협회의 부동산 정책연구원은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연구라고 발표를 받아본 적도 없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부동산 정책연구원이 우리 협회에서는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내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원들의 권익과 업권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또한 부득이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 정책연구원이 아직까지도 외부 용역에 힘을 빌리는 형식적인 역할만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협회장이 된다면 외부 용역을 통하지 않고도 그
그 어떤 연구 영역보다도 뛰어난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는 회원 위주의 정책연구원을 만들 것입니다. 정책연구원에서 만들어낸 제안과 정책이 국토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협회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지금처럼 막대한 예산만 들어가는 유명무실한 정책연구원이 아니라 중개 현장에서의 문제와 회원의 고충을 실시간 풀어내서 공인중개사를 규제법은 개정하고 공인중개사를 보호해주는 법으로 만들어 내는 건실한 기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이원화되어 불필요하게 가다 추출되고 있는 정책연구실과 대외협력실을 통합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고 다수 비상근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입법 제안을 위한 준비를 하고 중개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집중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또한 정책연구원의 연간 연구 계획에 따라 석박사 과정 논문 작성자를 모집하여 협회 차원의 자료 지원 협력을 통해 협회 미래 비전을 위한 논문을 사회 전반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기호 1번 김영범 후보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자계약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부끄럽습니다. 전자계약을 한 번도 써보지 못했습니다. 전자계약 쓸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영업하는 지역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먹자골목입니다. 상가를 하거나 전월세를 하면서 전자계약 쓰자고도 않고 주로 제가 인천시장을 하면서 느낀 거 보니까 평균 하루에 두세 분 정도 인증서 발급하러 시외로 방문합니다. 저도 인증서 발급해놓고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전자계약 써달라고 안 해요. 근데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송도 신도시에 신규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쪽 연수구 쪽에 있는 회원님들이 제일 많이 아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개 시도회 중에서 세종특별자치도회가 전자계약서를 쓰는 율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자계약은 이 제도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2016년도에 황기현 회장님 시절 부서진법이 통과되면서 전자계약 서비스가 도입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동안 초기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무사 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약 체결에 문제가 있어서 좀 더디 진행됐지만 최근에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개사들께서 우리 회원님들이 사실 전자계약을 작성하게 되면 소득이 노출되다 보니까 일부러 피해 왔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중개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한다 보면 전자계약 제도를 서비스를 분명히 우리가 나서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젊은 층들은 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하게 되면 금리 0.1% 우대해 주는 것 때문에 전자계약을 해달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썼다가도 잔금 이틀 남겨놓고 전자계약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안 바꿔줄 수 있습니까? 바꿔줘야 됩니다. 왜? 이거는 고객을 위하기 때문이죠. 전자계약이라는 것은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의 소득이 노출될 수 있지만 시대적인 트렌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들의 중개 업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계약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제 필요한 사항이 됐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자계약은 관련 사항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권고 내지
설명에 관한 법 규정을 두는 등으로 전자계약 시스템과 그 이용이 공인중개사 외의 자로 확대되는 것을 이제라도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전자계약의 사용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자계약은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만을 통해서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공인중개사를 신뢰하고 전자계약 시스템이 이용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언급한 원칙이 전제된다면 협회는 한방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시켜서 한방에서 전자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한다면 한방과 전자계약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에서 전자계약으로 얻은 통계 데이터를 협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한다면 우리 협회에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자계약은 우리가 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 과정 속에 전자계약을 시간을 집어넣고 우리 회원님들이 전자계약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인증서를 받는지, 국토교통부 실거래 시스템 들어가서 전자인증서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우리 협회가 각 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시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서서 해주면 우리 회원님들도 받아들여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V월드에 보면 전자계약을 작성하게 되면 전자계약 우수 중개사무소로 떠 있습니다. 고객들은 그 중개사무소를 찾아갑니다. 우리 모든 중개사무소에 전자계약 서비스를, 전자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기호 1번 김영범 후보님께서 전자계약 제도에 대한 고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3번 이종혁 후보님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예, 전자계약서는 사실 오랜 숙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계약서를 변환시키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고, 또한 그 매수인에 대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 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그 부동산원 또 국토부와 같이 저희 전자계약에 대해서 같이 많은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국토부 또 저희 옆에 부동산원과 같이 한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전자계약서를 부동산원이 계속 고집을 한다 그러면 전자계약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방에서 계약서 작성하고 회원의 선택에 의해서 클릭만 해주면 전자계약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그렇게 쉽게 되어야 전자계약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공인중개사 회원 등록했다라는, 회원 등록한, 또 각 지자체에 신고한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하나로 이미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매수인 인증 절차 없이 우리의 회원 지자체에 등록한 그거 하나로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왔어요. 그렇다면 전자계약도 마찬가지로 한방에서 계약서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우리 바로 공인중개사고, 그들을 통해서 전자계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클릭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통한 부동산 거래 실거래 신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쉽게 활용될 수 있게끔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되어야만이 전자계약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는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한방에서 계약서 작성하고 한 번의 클릭을 통해서 전자계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왔고, 또 이것을 계속 견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자계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과연 써야 되냐, 말해야 되냐라는 그런 우리 특히나 가장 중요한 우리 세월이 노출되어 보니까 일부에서 반대하는 또 계속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과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더 앞서서 우리가 더 활용하고 더 우리의 편리로 또는 대국민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받아들일 때가 되었지 않았는가 저는 조심스럽게 회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결국 그 한방을 통해서 전자계약이 일반화가 되었을 때 부동산 거래는 한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당연한 공식이 성립이 될 것입니다. 전자계약이 우죽순으로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방을 통해서 전자계약이 이루어진다고 그런다면 오직 그곳에만 거래 신고가 될 수 있다고 그런다면 부동산 거래는 우리 공인중개사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법무사를 통해서 또는 무등록자들의 계약된 것들이 법무사 또 기타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되는 것들 전자계약으로 즉 한방을 통해서 전자계약으로 연결시키는 시스템이 안경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55% 이내에서 머무르고 있는 매물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 비율이 중개사 비율이 55% 부분이 90% 이상 저는 올라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40% 빼앗기 그동안에 눈 감고 왔었던 매매 거래한 40% 부분을 찾아오기 위해서라도 저는 한방을 통한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을 강력히 추구하고 앞으로 그렇게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모든 과정을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중심의 전자계약 서비스로 구축이 된다면 그것을 또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 협회 주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보조금 받아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는 한방을 업그레이드하고도 하고 또 유지, 보수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의 플랫폼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의 전자계약제도 추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쯤인가요? 정부에서 처음 전자계약서 방안을 내놓았을 때 협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정부가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의구심에서 전자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의 거부로 전자계약서 실적이 많이 저조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정부는 아예 폐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뢰인들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전자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의 회원님께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자계약서에 대한 관리 권한이 국토부에서 부동산원으로 이관되면서 전자계약서 작성에 따른 대출금리이나 등기비용이나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젊은 세대들이 고객의 이용이 점점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안 하겠다, 못 하겠다가 아니라 대안을 찾아서 협상대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자계약서 가장 큰 문제점은 관리 감독 권한을 부동산에 있다는 점입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관리 권한을 협회로 이관해 올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 권한을 협회로 가져온다면 전자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정보 노출, 세금 문제 등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방을 통한 계약서 작성 시 전자계약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도록 하고 매도인, 매수인의 전자서명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국토부와 협의하겠습니다. 현재에도 한방을 통한 계약서 작성 후의 전자계약 전송이
이루어지고는 있기는 하나 매도인, 매수인이 별도의 전자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자계약을 하는 경우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전자계약서 활성화로 발생되는 공인중개사의 수익 감소에 대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해운 후 부가서비스 중 대출 소개, 법무사 소개 등에 대한 부가서비스가 전자계약서로 인해 소멸되는 상황이 된다면 전자계약서 작성에 흔쾌히 동참할 공인중개사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계약서 작성에 대한 반대 급부로 중개 보수 인상 등 상응하는 협상을 끌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기호 2번 우리 김종호 후보님께서 전자계약 제도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설명했고요. 1번 김영범 후보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시간을 좀 더 주고 좀 난상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분이었다가 5분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도 정신없습니다. 하여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우리 11만 회원 여러분, 우리 협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그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고 올바른 협회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 3년간 13대 집행부가 했던 것을 한번 정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지를 받고 오늘 제가 아는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시도회의 조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더니 전국의 시도회 19개 시도회가 있는데 시도회장님들은 19분이 다 계십니다. 지회가 256개가 편제되어 있는데 250분의 지회장님 계세요. 6분이 공석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분회는 2139개 분회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1997개 분회장님만 임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42명의 분회장님이 공석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지금 13대 집행부에서 조직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분회 조직을 만들어 놓고 지회 조직을 만들었으면 어찌됐든 간에 조직장을 선발해서 그 조직장을 채워주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에 예산에 분회활동 지원비 2억 원을 만들어서 세목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떤 지침이라든가 규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분회로 예산이 직접 지원이 되지 않은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직 관리를 하고 위해 힘쓰고 있는 전국의 1997분의 분회장님과 분회 운영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러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협회 조직은 너무 방만하게 편중되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시도회의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지회 회원 수에 따라서 일정 예산이 지원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회에는 연 10만 원의 예산 외에는 시도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원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회장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렇습니다. 본인은 10만 원 연봉 받는 분회장이다. 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타깝지 않습니까? 10만 원 오히려 생색 내지 않고 그냥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줄 거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을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장의 권한과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아무리 조직이 잘 돼 있다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회원들과 어떻게 보면 가장 제1선 접점에 있는 분회장님들에 대한 대우가 13대는 거의 전무했다고 봐야 됩니다. 분회 활성화에 대한 개념이 제가 보기엔 12대나 13대나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도 재선 나와서 분회 활성화 시킨다고 한 말씀하실 거예요. 참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분회장들에게 분회 활동을 위한 분회 운영비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제 공약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도의 지혜, 분회로 권한과 예산 지원이 순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회 정관과 규정 등을 개정하여 바꾸겠습니다. 결론은 협회의 근간이 되는 조직인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뿌린 분회 조직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비 6천 원 받으면 현재 시스템 중앙의 70%, 시도의 10%, 지의 20% 갑니다. 저는 바로 바꾸겠습니다. 시도의 10%는 그냥 놔두고 중앙의 20%를 빼서 분회 20% 분회 운영비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 기호 1번 우리 김용범 후보님께서 분회 활성화에 대한 당찬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기호 3번 이종혁 후보님께서 분회 활성화에 대한 부분, 분회장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펼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분회 활성화 정말 큰 숙제죠. 10여 년, 수십 년 동안 분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저희 중앙협회에서도 많이 신경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 예산 구조상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협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2억 원이던 분회장에 대한 비용, 활성화 비용 2억 원이던 부분을 2억 원을 증액시켜서 4억 원으로 증액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4억 원 가지고는 정말 택도 없이 분회장 활성화를 위해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부끄럽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봅니다. 20억만 우리가 더 확보한다 그러면 20억만 우리가 더 확보한다 그러면 1인당 분회장님들께 10만 원씩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고민해 봅니다. 물론 1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회에서 분회장들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하지 못했고 또한 지원하지 못했었던 부분을 월 10만 원씩이라도 보조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로 분회장들에게 큰 도움이 그동안에 큰 도움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참 아쉽게도 월 10만 원도 안 되는 또 지회도 있습니다. 우리 김용범 후보님께서 좀 전에 큰 실수를 하셨는데 142분의 분회장이 확보가 안 된 부분에서 협회를 질타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도 단위에 가면은 채 몇십 명, 20, 30명밖에 안 되는 우리 지회장님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10만 원도 채 지회 공용비급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회장님들에 대한 그 10만 원도 안 되는 지회장님들에 대한 실제적인 비용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회장님들께 1990명 되는 약 2,000명에 가까운 분회장님께 월 10만 원 정도씩도 보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구축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회장은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의 모세혈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 답을 우리 그 경남도의 창원, 의창, 성산지회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특히나 그 의창지회의 그 최장한 지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회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각 분회 활동에 하여지는 그 활동 1년치가 책자 한 권이었습니다. 특히 북면 같은 경우는 정말로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분회장이
분해가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또 그 모범이 되고 또 그 지역에 대한 그 주민들과 또 같이 연계가 되고 또 정치인과 또 공무원과 연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분해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곳에 있지 않았는가 저는 돌아봤습니다. 분회장 처우 개선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교통단체가 지금 많은 곳에서 지금 100m 달리기를 하면 한 5, 60m 정도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유사법이 개정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 원처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을 통해서 설치 운영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공유사법 위반 행위자들 각종 신고 업무 신고센터를 운영을 해서 이곳에서 지혜 및 분해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업무의 수행에 따른 그 필요 경비를 지원을 통해서 분해 활성화가 일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큰 바람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분해 활성화에 대한 그 분회장 처우 개선은 이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고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협회 내에서 분해의 역할과 분회장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우리는 최대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고 또 활성화돼야 할 부분이 당위성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분회장 활동 개선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기호 3번 이종혁 후보님께서 분회장 처우 개선에 대한 생각을 펼쳐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호 2번 김종호 후보님께서 이제 처우 개선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분회장 8년을 하면서 분회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협회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협회에서 과연 분회장들한테 뭘 해줬습니까? 제가 3년 동안 보니까 1년에 10만 원 또는 분해 활성화 촉진비라고 그래가지고 연간 2억 갖고 이렇게 배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서 관심 있는 척하고 저는 우리 분해 활성화를 위해서 지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북부회장으로서 우리 전문 교육을 무료화시켜 주었습니다. 예. 우리 교육의 전문 교육장의 교육을 자리가 비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 지회장들을 통해서 무료 교육을 시켜드렸고 또 지회장들과 함께 노력해서 3년 동안 저희들은 분회장들한테 협회에서 10만 원 준 거 지부에서도 매년 10만 원씩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우리 지회장님들 분회장 임명하는데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게 우리 협회의 현실입니다. 맨날 심부름이나 하고 여러분들 보셨죠? 더운 날에 협회에서 탄원서 받아라, 못 받아라 지시는 많이 됩니다. 협회에서 해준 것은 없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분해 활성화 말로만 하지 말고 말입니다. 진정으로 분회장들을 위하고 우리 협회가 제대로 가려면 분회장 처우 개선을 해 드려야 됩니다. 각종 우리 협회에서 비용을 줄여서라도 우리 분회장들 아까 20억 말씀하셨는데 20억 아니라 10억이라도 배정을 하면 1년에 4번은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분해 활성화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자격이 있으신지 과연 물어보고 싶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전국에 계신 분회장님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분회가 건강해야 우리 협회가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활성화를 하려면 먼저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분회장 할 때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제를
그 가입을 시키면은 그때는 주회에 18,000원이 내려왔는데 그 18,000원 중에서 주회에서 9,000원, 분회장이 9,000원 해서 회의 갈 때마다 3개월에 회의 갈 때마다 봉투에 10만 원도 받고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부장이 올라와서 공제에서 그걸 물어보니 협회에서 그것도 다 잘라버리고 1인당 5,000원으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에서 다 잘라서 옛날에는 그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왜 안 내려오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분회장님들이 길을 살려드려야 됩니다. 분회 조직이 살아야 한방도 살고 재정 건전성도 개선되고 우리 협회가 선순환의 재정 구조를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없는 나라가 없듯이 분회가 있어야 협회도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협회는 주회장님이나 분회장님께 해당 지역의 회원들의 정보를 요청하여도 안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협회에서는 조직 관리를 하라는데 조직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조직 관리를 하라고 협회에서는 그럽니다. 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동안 막혔던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 김종우는 당선과 즉시 회원을 관리하도록 협회에서 회원한테 서비스하는 협회로 반드시 혁신하겠습니다. 저는 번지르한 말보다 행동하는 협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께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과 끝을 장식을 하게 되네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1만 회원님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을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지나온 과거를 보고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말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종우 후보님, 김종우 후보님 고생했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끝까지 변형되고 남 탓하고 상대 후보 존중할 줄 모르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한마디로 13대 이종우 후보의 집행부는 산무 집행부로 평가합니다. 3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회원들은 사소한 실수 하나 해서 과태료 500에서 250 맞는데 국토부 가서 법정단체 해준다고 하니까 시위 하나 못하고 머리 깎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럼 국토부 장관 만나든 차관을 만나서 피 터지게 한번 싸우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누가 머리 깎으라고 그랬어요? 법정단체 했습니까? 투쟁이 없었던 무능한 13대였습니다. 두 번째 무가 뭔지 아십니까? 25억 플러스 알파를 했어요. 25억 플러스 알파 정책연구원 10몇 억이 들어갔어요. 그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법정단체 6개월 후에 된다. 1년 후에 된다. 됐습니까? 완전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 13대 집행부 무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이종우 집행부는요, 한마디로 염치가 없습니다. 우리 협회 재정을 22년도에 이거는 여러분 협회 홈페이지로 가면 경영공시란에 나옵니다. 손익계산서 보면 22년도에 8억 1,700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23년도에 18억 6,800이 마이너스 됐어요. 올해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억 이상 마이너스 시켰습니다. 아니 어떻게 협회 고관을 내리 3년 이렇게 마이너스 된 집행부 고관이 있었어요? 전 이 정도면요 재선 안 나오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대회원 사과하고 만들 겁니다. 염치가 없었습니다. 이 산무 13대 집행부 우리 회원님들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만일 우리 회원님이 선택해 주신다면
제 취임식은 세종에 있는 국토교통부 앞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